차가운 바람이 버려진 궁전의 갈라진 돌들을 가르며 스쳐 지나간다. 한때 금과 상아로 빛났던 성벽은 이제 시간과 복수의 무게에 무너져 내린다. 축축한 감방 안에서 구부정한 형체가 썩은 집더미 위에서 떨고 있었다. 한때 호를 쥐고 사형 선고를 내리던 그의 손은 이제 피가 날 때까지 돌담을 긁고 있었다. 왕들의 공포의 대상이자 여신으로 숭배받던 여인이 자기 배설물 속에 누워있다. 한때 페르시아 기름으로 향긋했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기름지고 이가 들끓는 지경이다. 침묵은 완벽했다. 경비병들조차 다가오지 않았다. 여왕이 최후를 기다리는 지하 감옥 구석구석에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다. 그녀의 갈라진 입술은 죽은 연인들의 이름을 중얼거린다. 수백 개의 이름들, 단 하룻밤의 열정 끝에 그녀가 직접 처형한 이름들. 멀리서 비치는 횃불이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 그림자는 마치 한때 세상을 철권으로 지배했던 그 남자를 조롱하는 듯하다. 숨이 가빠진다. 숨을 내쉴 때마다 신음소리가 난다. 한때 자신을 애워쌌던 사람들의 온기를 떠올리며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든다. 공중 정원과 온통 도시를 건설했던 그 여인은 이제 집더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과로로 약해진 다리는 더 이상 그녀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억눌린 비명이 그녀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온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 고통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하는 유일한 동반자는 외로움뿐이다. 쥐들이 그녀의 맨발 사이를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녀는 더 이상 쥐들을 쫓아낼 힘이 없다. 쥐들은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생명체다. 천장에서 끊임없이 물이 떨어진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 사람의 삶의 시간. 한때 에메랄드처럼 빛났던 그녀의 눈은 이제 흐릿하고 움푹 꺼져 있다. 영광과 공포의 기억 사이를 헤매는 그녀의 마음은 허공을 응시한다. 그가 수십 년간 썼던 왕관은 이제 적들의 머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며 수호했던 왕좌는 그의 기억을 파괴하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더욱 강렬해진다. 그의 몸은 죽기 전 썩기 시작한다. 한때 수천 명의 욕망의 대상이었던 육체가 이제 서서히 부패하고 이따 그녀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의 지나친 잔혹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소리였다. 대리석 위를 울리던 그의 발소리는 이제 거친 돌 위를 질질 끌며 걷는 그의 발소리로 대체되었다. 그는 더 이상 걷지 않는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기어간다. 그녀의 몸을 장식했던 보석들은 그녀를 납치한 자들에 의해 뜯겨나갔다. 그녀의 피부에 남은 흉터들은 그녀가 절대 권력에서 폭력적으로 추락했던 이야기를 말해준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녀의 쾌락을 위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죽었는지를 떠올리려 애썼다. 하룻밤에 100명, 1년에 1000명, 10년 동안 10,000명. 어둠이 망토처럼 그녀를 감싼다. 곧 영원할 것이다. 그녀는 곧 자신이 변덕스럽게 처형하라고 명령한 모든 자들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한때 지상에서 이슈타르의 화신으로 불렸던 이가 어쩌다 이토록 비참한 몰락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팔로우 하겠습니다. 기원전 850년 메소포타미아는 무자비한 태양 아래 불타는 듯했고 제국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서로를 집어삼켰다. 아시리아는 북쪽 산맥에서 남쪽 늪지대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수도 니네베는 피와 공포로 건설된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세상에 이전의 모든 왕들을 능가하는 잔혹함을 지닌 한 소녀가 태어났다. 그녀의 이름은 세미라미스 후데에 역사가들은 그녀의 기원에 대해 수천 가지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녀가 여신 데르케토의 딸이었다는 것, 신성한 비둘기에게서 태어났다는 것, 사막에서 새들이 그녀에게 먹이를 주었다는 것. 진실은 더 단순하고 잔혹합니다. 세미라미스는 왕실과 인연이 있는 아시리아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만나는 사람들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냉철한 지성을 발휘했다. 그녀의 녹색 눈은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살피듯 사람들을 분석했다. 12살이 되자 그는 이미 하인들을 조종하여 귀족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고, 15살이 되자 궁정의 온갖 추악한 비밀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교활함과 같은 속도로 커져갔다. 남자들은 그녀를 원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자신의 계략의 일회용 도구로 이용했다. 샴시아다드 5세는 아시리아를 철권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다드니랄이 왕자가 다음 왕위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절대 권력으로 가는 길이 왕의 침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평범한 후궁으로 남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왕자의 약점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두려움, 비밀스러운 욕망, 어린 시절의 굴욕 등이 그 약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아다드니랄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그를 몸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군사 전략을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를 폭로했다. 아버지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힘을 약속했다.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마치 펼쳐진 두루마리를 읽듯 적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그녀의 능력에도 사로잡혔습니다. 세미라미스는 그의 연인이 되기 전에 그의 개인 고문이 되었다. 섹스는 그의 무기고에 있는 또 다른 무기일 뿐이었다. 샴시 에이닷 프이가 죽자 에이닷 니랄이 페리는 여왕 배우자로서 세미라미스와 함께 왕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좌 뒤에 있는 여자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좌 그 자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대신하여 군사적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기발하면서도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반항하는 부족들을 선제적으로 학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반역 소문을 퍼뜨린 온 가족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겨진 영향력 아래 제국은 확장되었고 장군들은 왕보다 그녀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아다드니랄이 3세는 그녀의 조언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녀가 없었다면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미라미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왕관을 쓰지 않고도 제국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끝이 없었다. 권력을 나눠 갖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하거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이 북부에서 군사 작전을 하던 중 심하게 병에 걸렸을 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살 수는 있겠지만 약해져 통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그 순간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이 열병으로 정신을 잃고 있을 때 그녀는 향신료가 들어간 와인 한 잔을 들고 왕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아다드니랄이 3세는 사망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왕관을 손에 든 채 천막을 나섰다. 그녀는 남편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다고 선언했다. 장군들은 망설였지만 감히 그녀에게 도전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그녀의 잔혹함과 그녀의 스파이 네트워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고대 역사상 가장 피해 굶주린 여왕으로 기억될 여성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미라미스의 대관식은 피해 강으로 축하되었습니다. 그녀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한 귀족 300명이 단 일주일 만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경고의 의미로 니네베 성벽을 장식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새 여왕에게 반항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지체 없이 내부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귀족 가문, 모든 사원, 모든 군대에 침투하는 첩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귀에서 어떤 속삭임도 새어나가지 않았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음모도 일어나지 않았다. 공포는 그녀의 가장 효과적인 통치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외부의 적들은 새 여왕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부 메디아인들은 권력의 변화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왕좌에 여성이 앉으면서 왕국이 약해진 것을 발견하고자 아시리아, 국경을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잔인했습니다. 그는 기록적인 시간 안에 10만 명의 군대를 결성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명령은 그 단순함에 있어 무시무시했습니다. 포로를 잡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메디아와의 전쟁은 6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정복당한 모든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길가의 말뚝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은 수마일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를 말을 타고 다니며 자신의 업적에 감탄했다. 그녀는 자신이 초래한 고통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목적 없는 잔혹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잔혹 행위는 다른 잠재적 적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저항하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반란을 계획했던 부족들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세미라미스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의 군대보다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성격에는 더욱 사악한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다. 승리의 기쁨은 더 이상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는 매 전투가 끝날 때마다 가장 매력적인 적군 전사들을 골라 자신의 텐트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 장군들은 그가 다른 정복자들처럼 애인을 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천막에 들어온 남자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강간당하고 훼손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아수르의 왕좌에 도대체 무슨 악령을 안쳤단 말인가? 하지만 군사적 승리는 모든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제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승리한 정복자로 니네베에 돌아왔습니다. 거리는 약탈당한 금과 사슬에 묶인 노예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 다미크 아다드는 그녀가 없는 틈을 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여자가 아시리아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만을 품은 다른 귀족들을 궁궐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세미라미스가 경계를 늦추자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첩자들은 처음부터 음모에 잠입해 있었다. 여왕은 그들의 계획을 세세히 알고 있었다. 승리했다고 여겨졌던 그날 밤, 다미크 아다드는 공모자들을 위해 연회를 열었다. 그들은 미래의 성공을 성급하게 축하했다. 세미라미스는 충성스러운 경비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궁전에 도착했다. 그녀 뒤에서 문이 마지막으로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후 계획된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공모자들은 죽기 전 몇 시간 동안 고문을 당했습니다. 다미크 아다드는 마지막으로 죽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그의 목을 긋기 전에 직접 그의 눈을 도려냈습니다. 그의 머리는 성벽 위에 있는 다른 머리들과 합쳐졌다. 가족을 배신한 행위는 모범적인 잔혹함으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 승리는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오빠를 죽임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기 가족의 피가 묻어 있었다. 사제들의 말에 따르면 신들은 그런 신성모독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징조들이
불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는 아무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신전들은 신의 저주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세미라미스는 더욱 폭력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저주를 퍼붓는 사제들을 처형하고 더 복종적인 새로운 성직자들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왕국에 변화가 생겼다. 불길한 그림자가 왕궁을 뒤덮기 시작했다. 외부의 적을 정복한 여왕은 이제 칼로 통제할 수없는 세력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관식 10년 후 세미라미스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녀의 영토는 아르메니아 산맥에서 아라비아 사막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그녀에게 절했습니다. 이집트는 그녀의 군대를 피하기 위해 조공을 보냈습니다. 페니키아의 도시 국가들은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금과 상아를 선물로 바치며 경쟁했습니다. 그는 니네베의 하늘을 찌를 듯한 궁전들을 지었고 그의 공중 정원은 바빌론에 비견될 정도였다. 그의 사치와 풍요는 끝이 없었다. 하지만 절대적인 권력은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타락시켰다. 평범한 쾌락은 더 이상 그녀를 자극하지 못했다. 살아있음을 느끼려면 더욱 엄청난 과잉이 필요했다. 그들의 하렘에는 정복당한 모든 나라에서 온 가장 잘생긴 남자들이 머물렀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그리스인, 검은 피부를 가진 누비아인, 금발의 페르시아인이었죠. 매일 밤 그녀는 수백 명의 후보자 중에서 새로운 연인을 골랐다. 그녀의 선교는 끝이 없었고 침대에서의 잔혹함은 전설적이었다. 그녀를 기쁘게 한 자들은 새벽까지 살았고 그녀를 실망시킨 자들은 자정전에 죽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인들은 매일 아침 훼손된 시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시신들은 산채로 거세당했고 어떤 시신들은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극심한 고문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이 섬뜩한 관습은 수년간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살아남는 남자가 거의 없었기에 하렘은 끊임없이 병력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귀족들은 아들들을 숨기기 시작했고 부유한 가문들은 왕비의 치명적인 욕망으로부터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해 먼 나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미라미스는 성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결정 역시 마찬가지로 변덕스럽고 잔혹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위법 행위로 지방 주지사들을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불충실하다는 소문을 퍼뜨려 도시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모든 법령에는 편집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충실히 섬겼던 장군들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독립적인 권력이나 위신을 쌓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 니냐스는 어머니를 두려워하며 자랐습니다. 17살이 되자 그는 너무나 많은 잔혹 행위를 목격하여 악몽 없이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모자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아들을 미래의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니냐스는 그녀를 막아야 할 괴물로 여겼습니다. 마르두크의 사제들은 신들이 아시리아 여왕의 죄악 때문에 아시리아의 저주를 내렸다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농사가 실패했습니다. 불가사의한 역병으로 소 수천 마리가 죽었다. 강물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붉게 물들었다. 신의 징조는 명백했다. 세미라미스는 반항하는 사제들을 처형하고 자신의 신성을 선포하는 성직자들을 임명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이슈타르의 살아있는 화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신으로 숭배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국의 모든 주요 도시에는 그녀에게 바쳐진 사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신성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인간과의 모든 연결을 잃은 권력에 미친 폭군으로만 여겼다.
세, 지역에서 동시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은 아시리아에 미친 여왕이 아니라 정통한 왕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진압은 잔혹했지만 불완전했다. 반군 한 명이 처형될 때마다 2명씩 더 발견되었다. 불만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속국들은 조공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외국 대사들은 궁정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고립이 뚜렷해졌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스파이들조차 그의 명령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순전히 미친 짓이라고 여겼던 명령이었다. 그가 구축해놓은 감시망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세미라미스는 우라르투의 어린 왕자를 강간하고 고문하던 중 그의 옷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니냐스가 충성스러운 장군들에게 보낸 편지로 적절한 때가 되면 행동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후의 배신이 노래했다. 그녀의 아들 상속자 그리고 그녀의 친족이 그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세미라미스는 왕자의 피가 대리석 바닥에서 응고되는 것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세계를 지탱하던 중심축이 산산이 조각났다. 그녀와 인류를 이어주던 마지막 고리였던 가족 간의 신뢰는 영원히 산산이 조각났다. 니냐스의 배신이 드러나자 세미라미스는 최후의 편집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녀의 아들은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정치적 반항 사이에 선을 넘었다. 그날 밤 그는 아들 밑에서 복무했던 관리 30명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궁궐 성벽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니냐스는 사라졌다. 그녀의 첩자들이 어머니가 음모를 알아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왕국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세미라미스는 아들의 목에 금천 달란트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 금액은 너무 커서 왕의 재정이 고갈될 정도였습니다. 수색은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집집마다 사원마다 동굴마다 수색했습니다. 의심해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그들은 반란군 왕자를 어머니의 복종에 맞서 희망의 상징으로 보호했습니다. 세미라미스의 실수는 절박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커졌습니다. 그녀는 충성스러운 주지사들을 자기 지방에서 니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형했습니다. 그는 왕자의 행방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제들을 고문했습니다. 공모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온 가족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잔혹한 행위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적들이 생겨났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의 횡포를 묵인했던 귀족들은 이제 그의 광기가 끝이 없음을 깨달았다. 노련한 장군들이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적국으로 도피했고 어떤 이들은 비밀리에 니냐스의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아시리아 권력의 중추였던 군대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학살 명령을 받자 모든 연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외국 용병들로 구성된 친위대를 창설하여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아시리아와 아무런 가족적 관계가 없는 병사들만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병들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보상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찾는 과정에서 왕실의 보물은 고갈되었습니다. 각 지방의 반란이 조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빌론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언론은 속국 조약을 파기했습니다. 페니키아는 조공을 중단했습니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건설해온 제국은 몇 달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매일 새로운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미라미스는 더 이상 궁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영토를 표시한 지도들에 둘러싸인 채 사적인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밤은 통제할 수 없는 폭력의 향연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잔혹하게 연인들을 고문했다. 니네베,
저녁에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들은 여왕이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궁궐뜰에서 50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죽기 전 몇 시간 동안 고문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귀족, 상인, 장인, 심지어 노예까지 있었다. 세미라미스는 피에 대한 갈증 때문에 더 이상 계급을 가리지 않았다. 남은 신하들은 수도를 떠났고 니네베는 미친 여왕이 다스리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니냐스는 이 혼란을 틈타 군대를 재정비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들도 공개적으로 그에게 가담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리에 음모를 꾸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니네베로 진군했습니다. 진격하는 동안 온 도시가 그의 편에 섰습니다. 사자들이 궁궐에 도착하여 점점 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적군은 사흘 행군해야 했다. 그리고 이틀, 마침내 하루던 세미라미스는 최근 희생된 자들의 시체에 둘러싸인 왕좌에 앉아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왕국은 궁전 성벽으로만 축소되었습니다. 금화가 떨어지자 그녀의 외국 용병들은 그녀를 버렸다. 그들은 보수도 없이 반란군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도망치는 쪽을 택했다. 마지막 포위 공격 전날 밤 세미라미스는 완전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하인들조차 그녀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새였던 궁전의 텅 빈 이 복도를 걸었다. 그의 발소리는 절대적인 고독 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희생자들의 유령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그림자 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보았고 바람의 신음소리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새벽녘 니냐스의 나팔 소리가 니네베 성벽 앞에서 울려 퍼졌다. 마지막 포위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세상을 지배하던 여자는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신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니네베 포위 공격은 겨우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수세기 동안 외세의 공격을 막아내던 성벽은 수비대가 성문을 열자마자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니냐스의 병사들은 저항 없이 수도에 입성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들을 해방군으로 환영하며 창문에서 꽃을 던졌습니다. 세미라미스는 궁전의 가장 높은 탑에서 반란군의 진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가 모욕한 왕실의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섰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고 항복을 협상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장 호화로운 예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기다렸다. 니냐스는 어머니를 섬겼던 장군들과 함께 왕좌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모두 바닥에 여전히 널려있는 시체들을 바라보며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와 아들의 재회는 차갑고 서늘했다. 오랜 세월의 공포는 그들 사이에 존재할지도 모를 가족애를 모두 죽여버렸다. 당신은 당신이 당신의 것이라고 믿는 것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세미라미스가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무덤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네가 만든 악몽을 끝내러 왔어. 니냐스가 대답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단검처럼 날카로웠다. 장군들은 자백과 눈물 그리고 자비를 구하는 간청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세미라미스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군사적 정복을 냉정하게 열거했다. 아시리아에 항복했던 승리들을 떠올리며 각각의 학살을 정치적 필연성으로 정당화했다. 나는 이 세상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왕이었다. 그녀는 광기 어린 자부심으로 선언했다. 인더스강에서 나일강까지 내 적들은 내 이름에 벌벌 떨었다. 니냐스는 즉시 그녀를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낳던 족쇄가 이제 전 여왕의 손목을 올감했다. 재판은 니네베의 중앙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폭군의 마지막 몰락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소장은 몇 시간 동안 낭독되었습니다.
가족 살해, 조직적인 고문, 신성한 율법 위반, 사원 모독, 극심한 폭정, 증인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희생자들의 친척들, 학살을 목격한 병사들, 왕실의 방에서 피를 닦아낸 하인들이었다. 한 노파가 군중 속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는 죄로 세미라미스에게 처형당했다. 이 여자는 인간이 아니야.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일 뿐이야. 군중은 환호하며 찬성했다. 돌멩이들이 전 여왕이 갇혀있던 철창을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다. 니냐스는 재판을 끝내기 위해 그녀를 보호해야 했다. 마르두크의 사제들은 신들이 세미라미스에 대한 보호를 철회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범죄는 신과 인간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궁궐에서 자행된 폭력의 향연, 밤마다 자행된 고문, 그리고 매일 새벽 안뜰과 정원에 나타난 훼손된 시신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페니키아 상인은 연회에서 여왕을 위한 개인적인 접대를 위해 100명의 전쟁 포로가 처형되는 것을 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 경청했다. 그녀는 어떤 비난도 부인하지 않았다. 양심의 가책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공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왕국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배됩니다. 그녀의 발언은 분노의 외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군중은 즉각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고문했던 것처럼 그녀도 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냐스는 장군들과 사제들과 상의했다. 그 판결은 모범적이어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추종자들을 위한 순교자로 만들 수는 없었다. 최종 결정은 그 단순함 속에서 잔혹함을 드러냈다. 세미라미스는 새벽에 참수형에 처해질 것이었다. 그녀의 시신은 불태워져 숭배받을 무덤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죽기 전 그녀의 임에는 뜨거운 쇠로 낙인이 찍힐 것이었습니다. 배신의 상징이 그녀의 살에 새겨져 모두가 그 배신의 본질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처형 전날 밤 니냐스는 감방에 있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면회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바친 어머니에게서 인간성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자네가 죽인 수천 명에게 무슨 감정이라도 있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린 시절에 잃었던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세미라미스는 공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힘을 잃은 것 같아.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 니냐스는 자신의 어머니였던 여자가 수년 전에 죽고 흉측하고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감방을 나갔다. 처형 당일 새벽은 마치 흘릴 피를 예고하듯 붉게 물들었다. 니네베의 모든 사람들이 폭군의 몰락을 지켜보기 위해 광장에 모였다. 세미라미스는 재위 기간 내내 보여줬던 그 차가움으로 단두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굳건한 발걸음에는 임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았다. 사형 집행인은 뜨거운 쇠로 그녀의 몸에 먼저 낙인을 찍었다. 배신의 상징이 그녀의 이마에 새겨지는 동시에 불타는 살덩이의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다. 뺨에는 눈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신하들 앞에서 약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이 그녀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니냐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모성애는 없었다. 오직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의 차가운 저항만이 가득했다. 당신의 이름이 잊혀질 때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토록 많은 죽음을 명령했던 목소리는 영원히 침묵했다. 도끼가 깔끔하게 떨어졌다. 군중이 환호하며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 세미라미스의 머리가 단상을 가로질러 굴러갔다. 공포의 시대는 끝났다. 그의 시신은 화장용 화덕 위에서 즉시 불태워졌다. 불꽃은 쾌락과 잔혹함을 똑같이 경험했던 그의 육신을 삼켜버렸다. 니냐스는 죄를 바람에 뿌리라고 명령했다. 그의 추종자들이 마지막 경의를 표할 무덤도 사당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을 지우는 것은 그녀의 몸을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세미라미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리아 국경 너머로 퍼져나갔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들의 범죄를 전설로 만들었다. 그들의 잔혹함은 신의 힘이 되었고 그들의 강간은 초인적인 열정으로 변했다. 바빌론은 그녀를 건국의 여왕으로 기억했고 그리스는 그녀를 반신반인으로 불멸의 존재로 추대했습니다. 로마는 그녀를 고대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들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역사적 아이러니는 잔혹했다. 공포를 심어준 여성이 미래 세대를 위한 여성적 힘의 상징이 된 것이다. 후대 여왕들은 그녀의 통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녀의 첩자망은 알려진 세계 곳곳의 궁정에서 모방되었습니다. 그녀의 잔혹함은 정치적 효율성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성적 방탕함마저도 그녀의 악명을 따라잡으려는 폭군들에 의해 모방되었다. 침대에서의 폭력은 절대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그가 시행한 개혁은 수세기 동안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잔혹하지만 효과적인 법규는 아시리아 법의 근간으로 남았습니다. 그가 건설한 도시들은 그의 사후에도 오랫동안 번영했습니다. 그의 공중 정원은 고대 세계 곳곳에서 건축의 경이로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이 치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아시리아가 그의 통치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렸습니다. 통치자와 신민 사이의 신뢰는 영원히 깨졌습니다. 니냐스는 정의롭게 통치했지만 어머니가 왕국의 영혼에 남긴 상처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사원들이 대중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사제들에 따르면 신들은 여성이 자신에게 반항하도록 내버려둔 자들을 엄하게 처벌했다고 합니다. 세미라미스에게 정복당한 부족들은 그녀의 아들의 통치 기간 동안 잇따라 반란을 일으켰고 제국은 여러 독립된 영토로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권력과 쾌락에 대한 그의 끝없는 갈망은 수세기 동안 쌓아온 업적을 파괴했습니다. 아시리아는 그의 통치에서 누렸던 지배력을 다시는 되찾지 못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가 군사 천재인지 아니면 악마의 화신인지 논쟁했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정의로운 왕들의 이름이 잊혀진 와중에도 그의 이름은 계속되었다. 역설적이게도 불명예는 덕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 세미라미스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으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수천 년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권력이 어떻게 절대 부패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미래의 폭군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룻밤에 노예 100명과 잠자리를 갖고 그들을 모두 죽인 여왕은 제국의 타락을 상징하는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궁정과 광장에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것은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도 인간성과의 모든 연결을 잃으면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었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복도를 우리와 함께 걸어온 고귀한 관객 여러분, 이 여정에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생생하고 강렬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마세요. 자신의 말을 로마의 집정관으로 임명한 황제 칼리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요.